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월 광주 둘째 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있는 그 내용과 또 정사 5.18에 있는 이 내용의 이 차이되는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지만원 씨하고 김대령 씨의 글을 이제 요약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들은 수사 기록에 근거해서 지만원 씨는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김대령 씨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광주 매일 신문사죠. 여기에서 1993년도부터 약 2년 동안 5.18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책으로 냈는데요. 그게 이제 정사 5.18이라는 그러한 책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1995년도죠. 5.18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5.18 특별법이 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또 한번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5.18에 대해서 이 계엄군들의 이 진압 행위에 대해서 반인도적 범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런 내용들이 이 정사 5.18에 있는 내용이 대거 반영되어서 그렇게 법률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사 5.18의 이 내용은 이제 광주 메일에서 이것을 이제 연재를 하고 책으로 냈으니까요. 이것은 이제 거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신력이 확보된 그러한 책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믿고 이제 1995년도에 5.18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이것은 거의 5.18이 학살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 기록을 보고 또 검찰 기록을 보면은 이것은 정당한 계엄군의 계엄 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사와 다른 법률이 제정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규명을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사 5.18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것을 보면은 잘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지만원 씨와 김대령 씨의 글을 이제 요약한 이 강의 내용과 함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러한 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요, 5월 19일 새벽경에 이제 11공수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9일 새벽 정도에 도착을 한 것이죠. 여기는 3개 대대가 왔는데요. 61대대, 62대대, 63대대 이렇게 3개 대대가 왔습니다. 1개 대대당 약 한 350명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31사단이 있었는데요. 31사단은 96년대를 여기에 이제 투입을 했는데 31사단에서는 진압 같은 걸 하지 않고요. 행정시설 보호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위대를 진압하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11공수의 이 3개 대대하고요, 7공수의 2개 대대, 이들의 이동 경로와 활동 상황을 시간대별로 추적을 해보면 어느 시간대에 무엇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5월 19일 날에 정사 5.18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수십여 구의 시체를 목격했다는 이 목격담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200여 구의 시체를 눈으로 목격했다, 이겁니다.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4시에서 10시 사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11공수는 새벽 2시경에 도착했다고 그랬죠. 자, 오전 4시경에 이제는 그 명령이 떨어집니다. 11공수 여단 3개 대대는 이제 광주 시내로 출동하여
경계 임무에 임하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11공수 3개 여단에게 떨어진 명령은요, 경계 명령입니다. 그리고 다른 7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금남로와 전남도청 앞에 있는 그 길이 이제 금남로입니다. 여기에 이제 11공수 61대대가 여기에 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7공수 35대대도 여기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7공수 33대대는요, 예비대로 이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공수 62, 63대대 이 병력은 유력 시위를 나갑니다. 10시경에요. 그러니까 유력 시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카프레이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시까지는요, 어떠한 진압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계 근무에 투여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공수 부대들은요, 지대 단위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지대장에 의해서 이게 단체로 관리가 됩니다. 군인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엄격한 규율을 하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전 8시경에 전남도지사가 이제 협조 담화문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성 계엄사령관도 선무 활동을 지시합니다. 선무 활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해산하라고 이제 촉구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아침 시간대가요. 자, 그러니까 계엄군의 과잉 진압은 언제 발생을 하냐면요, 진압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고요, 그리고 시위대가 공격해 봤을 때, 그때 이제 과잉 진압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상황은 경계 근무에 다 투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도지사는 협조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이날은 5월 19일이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학교는 등교를 하고 또 이제 상점도 문을 열고 월요일이니까요. 다 그런 날입니다. 오전까지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휴교령이 떨어지면서 다 학생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죠. 정상적인 활동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남도지사는 이제 협조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사 5.18에 나타나 있는 둘째 날의 기록 중에서 그 아침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아침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수부대는 군중을 상대로 전날보다 강도가 높은 무차별 폭력을 전개한다. 시민들을 난타하는가 하면 도망가는 사람을 골목길, 가정집, 심지어는 셔터가 내려진 상점에까지 쫓아가 대검으로 내려치고 찌른다. 아침 출근 시간 시내버스 안까지 뛰어들어가 학교로 가는 젊은이들을 무차별 끌어내린다. 자, 그러니까요, 5월 18일에 있었던 그 상황을 고스란히 이 아침 시간으로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격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피해 보복극이라고 부른다. 지금 아침 시간에 대한 이런 서술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대한 서술입니다. 아비규환 그것이었다. 여기저기서 연행되어가는 젊은이들의 피로 얼룩진 모습은 정말 공포 그대로였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공수부대원은 잡힌 우리에게 늦게 간다며 사정없이 발길질 해댔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따라오던 젊은 청년의 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총에 꽂혀있는 대검으로 찔러버린 것이다. 당시 승려 신분이었던 이광영 씨의 증언이다. 5월 19일 오전에 이런 일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다시피 다 경계 근무에 들어갔어요. 버스에 난입해가지고 젊은이들을 끌어내고 하는 행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5월 18일 날에 전남대에서 5.18이 막 일어날 때요, 돌로 공수부대원들이 머리에 맞고 이런 상황에서 전남대학교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을 막는 차원에서 이 시내버스 난입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고스란히 5월 19일 오전으로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피해 보복극이라고 지금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검으로 사람을 찌르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계엄군들은요, 경계 활동에 들어갔고요. 전남도청과 금남로 일대 경계 활동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62, 63대대는 유력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공수는
35대대는 경계활동을 했고 33대대는 예비대로 분류되어 있는 그러한 시간대에 이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5월 18일의 사건을 5월 19일 오전으로 고스란히 끌어다가 지금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5월 19일에 있었던 이 내용들을요, 비교적 소상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투입된 공수부대가 이 3개 대대밖에 안 됩니다. 물론 7공수가 있는데 7공수는 계속 금남로에만 있었으니까. 이때 투입된 공수부대가 7공수 2개 대대하고요. 그리고 11공수 3개 대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가 이 기록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10시까지는요. 그런 어떤 진압 활동이나 그런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기록을 보면은 9시 30분경에 이르렀을 때 아침부터 이제 시위대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공수대의 강경 진압과 유언비어들에 자극된 학생 및 시민들이 아침부터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상가들은 문을 닫고 관공서, 기업체, 학교 모두 정상 업무를 포기하고, 자, 그런데 이때 대동고나 또 중앙여고 등 이러한 학교들은 일부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금남로 여기 계엄군은요, 교통을 차단하고 도청 앞에 대해서 이제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침 출근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시경에 시위대가 이제 11공수를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요, 언제 이러한 과잉 진압이나 이러한 그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냐면요, 시위대가 계엄군을 공격해 왔을 때 이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계엄군에게 진압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대는요, 진압 명령을 내린 시간대가 아닙니다. 경계 명령이 임한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11공수를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10시경에 학생 시위대 등 200여 명이 충장로 파출소를 공격을 했고요. 또 11공수 61대대 1지역대가 이 충장로 파출소 방어를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돌과 화염병으로 충장로 파출소를 공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 60여 명이 강목과 쇠 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학생 시위에 가담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세력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세력인 것입니다. 이제 무장을 하고 강목, 쇠파이프 들고 공수부대를 공격을 해오면 이제는 서로 양자 간에 이제는 격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세력들이 또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3천여 명으로 이제 불어났고 금남로 포함해서 행동도 과격해졌다. 이게 10시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10시 30분경에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 11공수 61대대에 대한 공격이 또 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금남로에 있는 카톨릭 센터 앞에서 시위대 2천여 명, 충장로 일대에서도 또 다른 2천여 명, 약 4천여 명 정도가 이제 11공수 61대대를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화염병, 돌, 강목, 보도블럭을 던지는 이런 격렬한 시위를 했다. 이렇게 이제 10시 30분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대는요, 계엄군들이 가서 진압봉 휘두르고 막 때리고 하는 그러한 시간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박상 사망자는 그렇게 했을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타박상 사망자가 20명 혹은 200명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시위대의 공격이 이제 계엄군을 오히려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7공수 35대대가 여기에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11공수 62대대하고 63대대가 위력 시위를 하고 있다고 그랬었죠. 이들에게 무전을 쳐서 급히 이제 도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공수 62, 63대대가 이 시위대들을 이제 진압하고 해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11시경에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1시경에 금남로 상황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1시경에 경찰관을
강목과 쇠파이프로 폭행을 하고 경찰 차량 10대를 방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남로에 출동했던 7공수 35대대 병력 280명가량이 갑자기 수세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수부대가 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충장로 파출소 11공수 61대대 1지역대 12명 중에서 6명이 이제는 부상을 입습니다. 말하자면 시위대가 이제 계엄군을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력 시위를 하던 62, 63대대가 금남로로 급히 투입이 되어서 시위대 4,000명에 대한 해산을 시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충돌이 발생을 하고 이때는 이제 진압군의 과격행위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해 들어온 것이고 이걸 방어하고 이걸 해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그 공격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지며 도청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진압군은 이제는 다방, 여관, 민가 등까지 쫓아가서 극렬 공격자들을 검거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과 구별을 짓기 위해서 옷을 벗겨서 연행을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옷을 벗긴 이유는 이래서 옷을 벗긴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과격 진압은요, 이렇게 시위대가 계엄군을 공격해오고요, 특히 무기까지 들고 공격해오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 극렬 분자들에 대해서 체포를 하고 연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과격 진압이 발생을 합니다. 전남도청 주변에서 시위하던 극렬 학생들이, 이 극렬 학생들인 거예요. 공수부대원에 쫓겨서 YWCA 건물로 들어가자 부대원들은 학생은 물론 학생들을 보호하던 직원들까지 도로에 끌어내 무릎을 꿇리고 때렸다. 이제 과격 진압이 발생을 한 것이죠. 건너편 무등고시 학원에서 이를 목격한 학원생들이 때리지 말라고 고함을 치자 부대원들은 학원으로 몰려가 학원생들을 구타하고 트럭에 실어 연행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진압을 하는 것입니다. 공수부대원들에게 다른 도구는 없습니다. 공포감을 조성해서 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함께 이제 무력에 의해서 충돌이 되면은 이제는 이제 감정적인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누가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시위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후 1시경에 61, 62, 63대대는 시위 군중을 진압을 해서 소강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시경에는 조선대로 복귀하여서 식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이의 시간에 때려서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대에 대해서 이제 광주 메일 그 정사 5.18에서는요, 아비규환 그것이었다. 여기저기서 연행되어가는 젊은이들의 피로 얼룩진 모습은 정말 공포 그대로였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공수부대원은 잡힌 우리에게 늦게 간다며 사정없이 발길질 해댔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따라오던 젊은 청년의 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총에 꽂혀있는 대검으로 찔러버린 것이다. 당시 승려 신분이었던 이광영 씨의 증언이다. 이런 일들이 이 시간대에 벌어졌다는데 이런 것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금남로 그 도로 앞에서 다 공개된 자리입니다. 공수부대원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압하자 다 흩어지니까 이제 점심 식사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증언을 한 이광영 씨,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정심사에 있는 스님입니다. 정심사가 누굽니까? 주지사가 빨치산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간첩 손성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일원입니다. 이광영 씨는. 이 이광영 씨의 증언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5.18 관련해서 주동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광영 씨는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 해방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계속 앞에 나가서 연설한 사람입니다. 우리 참조로 여기 일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수대가 있고요. 그 앞에 금남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윗부분에 보면은 카톨릭 센터 있죠. 이제 여기를 공격합니다. 1시 반경에 여기를 공격합니다. 공수부대는 점심 먹으러 가고요. 이때 경찰만 있죠. 이때 저 금남로 중간쯤에다가
이제 시민군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합니다. 이쪽으로 못 넘어오게. 그렇게 해놓고 카톨릭 센터를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잠깐 생각을 돌려서 광주역에 11시경에요. 무장한 농민들이 올라왔다. 이런 이제 그 기록이 있습니다. 농민 시위대하고요. 전경하고 여기에서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농민 시위대는 원래는 오후 2시경에 저기 북동성당 저쪽 시포스 터미널 있는 데입니다. 여기에 집결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먼저 경찰들이 점령을 하니까 이제 이들이 카톨릭 센터로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농민 시위대가 11시에서 1시 사이에 이쪽 카톨릭 센터로 집결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김대령 씨는 추정을 합니다. 왜 이렇게 카톨릭 센터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이제 카톨릭 센터에 대한 공격이 이 1시 반부터 3시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일 날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 이제 이 카톨릭 센터 공격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니까 간단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경에 공수부대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했습니다. 학생 시민 4,5천 명가량이 카톨릭 센터 앞에서 금남로를 차단하고 있던 경찰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기름이 든 드럼통에 불을 붙여서 경찰 저지선으로 굴려보내서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수부대와 대항하기 위해서 공중전화 부스를 부수어서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자, 그러니까 금남로를 차단한다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카톨릭 센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때 갑작스런 유언비어가 아주 크게 일어났고 이때 시위대들이 많이 불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시체팔이 유언비어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위대가 1만 명 수준으로 불어나게 하고 또 카톨릭 센터 공격에 적용이 되었다. 시체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수명의 젊은 청년들이 시체 일부를 싣고 시위 군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을 죽였다. 학생과 시민이 더 이상 희생되기 전에 계엄군과 싸우자 하고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 센터에 있는 이 군인들을 공격하고 여기에 불을 지르는데요. 카톨릭 센터 안에 계엄군 일개 분대가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카톨릭 센터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4대를 방화를 하고 7층 기독교 방송을 이제 공격을 해서 군인 6명을 무장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 센터 방화를 이제는 시도를 합니다. 이때 방화를 막는 임정하 씨가 이제 이걸 막자 성난 시민들이 쇠파이프로 그의 머리를 때려 뇌 손상을 일으킵니다. 말하자면 말리는 자를 후려칠 쇠파이프를 미리 무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옆에 광주 백화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드럼통, 석유 드럼통 2개를 가지고 와서 한 개는 거리에 뿌려서 불을 지르고 또 한 개는 세워놓은 채로 불을 질렀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카톨릭 센터에 있는 이제 집기, 책걸상 등을 다 현관에 모아놓고 석유를 붓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 순간 이 카톨릭 센터 이 빌딩 전체를 7층 빌딩 전체를 방어하고 전소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고 있는데 공수가 출현을 해서 공수부대가 이제 시위대를 진압하고 이때 시민들은 달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있었던 이제 그러한 일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그 카톨릭 센터에서 뭐 수십여 구의 시체를 보았다. 40여 구의 시체를 보았다. 이런 카톨릭 괴담이 또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시에서 3시 사이에는요, 그러한 학살과 같은 그러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19일 날 공수부대원들의 이 움직임,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느 시간대에 그러한 무차별적으로 20여 명 혹은 200여 명에 대한 그러한 살해 현장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했냐 이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모든 공수부대가 다 여기에 지금 집중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그러한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3시에서 5시 반 이 사이에 이제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5시 반 이 시간대를 이제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이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때는 시위대가 공격자가 되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이때 2시경에 윤흥정 전교사 사령관과 기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시 40분경에 정웅 사단장이 이제 시위 진압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그러한 현상인데요. 정웅 사단장이 2시 40분경에 시위 진압 명령을 내립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광주 시내 시위가 격화되자 정웅 31 사단장은 2시 40분경 전 병력에 대하여 도청과 금남로에 출동하여 시위를 진압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냐면 도청하고 금남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위를 진압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잉 진압 문제를 살펴볼 때 이 정웅 사단장의 이 행동에 대해서 많은 이유를 제기합니다. 지만원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건은 문제가 됐습니다. 이 정웅 사단장이 왜 공수부대를 분산 배치했느냐? 예를 들면 10명씩 묶어서 이제 보낸다랄까 하면서 분산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진압 명령을 내리느냐? 이 분산이 되면은요,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계엄군에게 이제는 포위가 되고 싸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진압 명령을 내리면 체포까지 해야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서로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분산 배치와 진압 명령 내린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웅 사단장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정웅 사단장은 이제 도청이 함락된 이후로 이제는 그 총사령관의 이 지휘를 이제 소준열 장군에게 넘깁니다. 어떻게 보면 경질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웅 사령관은 5.18 끝나고요, 다음에 김대중 집권했을 때 광주에서 영웅이 돼요. 그리고 김대중과 함께 또 거기에 국회의원으로 또 활동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웅 사단장이 시위 진압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싸움을 붙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2시 40분경에 정웅 사단장의 시위 진압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후 3시 40분경부터 공수부대가 출동을 해서 시위 진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 3시 30분경부터 오히려 시위대가 공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흐름을 보면은요, 많은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시위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백주의 대낮에 가서 대검으로 찌르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 메일의 정사 5.18에서는 아까 보았듯이 대검으로 찌르고 또 수십여 구를 타박상으로 죽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정사 5.18에서는 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시민들은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주의 대낮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오후 3시 30분경부터 이제 시위대가 도리어 공격자가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문화방송국을 공격합니다. 3천여 명의 시위대가 이제 보도를 안 해준다며 방송국에 투석을 하고 돌을 던지고 취재 차량 한 대를 불태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엄군 1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극렬 시위자 7명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있었던 유언비어는요, 공수 부대들이 호박을 찌르듯이 닥치는 대로 찔러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체들을 트럭에 던지고 있다. 여학생들이 발가벗긴 채로 피를 흘리며 트럭에 실려갔다. 삼립방 트럭이 시체를 실으려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 분유자의 국부를 찌르고 유방을 칼로 도려내니 참을 수 없다. 이러한 유언비어가 이제 흘렀습니다. 이 내용이 정사 5.18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때 3시부터 5시 반 사이죠. 이때 시위대와 공수부대원들의 충돌 양상을 어떤 대대장이 진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수부대는 소규모 단위로 쪼개져서 수많은 길목들을 가로막고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소규모 단위로 쪼갠 거에 대해서
이게 분산 배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위대와 시민들이 야유를 퍼붓고 인격적 모독을 해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위대가 돌과 화염병을 던지면 이리저리 피하기에 바빴고, 피를 본 병사들은 이성을 잃고 돌을 던진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타격하는 등 시위는 군복을 입은 젊은이와 민간복을 입은 젊은이들 사이에 무자비한 폭력 싸움으로 변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분산 배치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요. 11공수 여단 장병들 중에 정사단장은 한 지역에 몇 명씩 분산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자 금방 시위대에 포위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밀고 밀리면서 하다가 공수부대 한 명이 쫓아가다가 광주 천변에서 떨어져서 이제 몰매를 맞게 됩니다. 이때 윤상원은 자기가 큰 돌로 머리를 쳤다. 그래서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윤상원은 죽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오후 5시경에요. 시위대가 장갑차를 공격합니다. 공수부대에게 공수부대원의 시체가 있다는 허위 제보를 합니다. 사직공원 쪽에서. 그리고 이리도 장갑차가 갔다가 이 바퀴가 보도 턱에 이제 부딪혀서 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시위대들이 장갑차의 그 해치를 열고 거기에다가 불 붙는 볏짚을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보면은요, 시위대는 장갑차 뚜껑을 열고 불 붙는 집단을 속으로 미어 넣으려고 합니다. 다급해지자 장갑차에 타고 있던 장교가 문을 열고 나와서 M16으로 위협 사격을 합니다. 이때 19세의 조대부고 3학년 김영찬 군이 대퇴부에 총상을 입습니다. 이것이 진압군의 첫 번째 발표입니다. 자, 지금 저희는 19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있었던 일들을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시 30분경입니다. 이때 공수부대가 시위대를 해산을 시켰는데요. 금남로 2가에서는 카톨릭 센터 앞에서 시위대 200여 명이 집결해 있는데 장갑차 2대를 앞세워서 해산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공영터미널에 1000여 명, 금남로에 2000여 명이 집결해 있었는데 계엄군의 진압으로 해산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시 반경에 시위대가 계엄군을 공격해서 M16 총기 일정을 피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카톨릭 센터 앞에서 1000여 명의 시위 군중이 계엄군의 장갑차를 포위하고 투석하고 폭행을 하면서 장갑차에 타고 있던 병사가 겁에 질려 도망을 갔고 계엄군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장갑차와 계엄군이 소지하고 있던 M16 소총이 또 피탈을 당했습니다. 자, 이쯤 됐을 때 오후 5시경이 됐을 때는 이 전경들은 이제는 거의 탈진한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화염병이 날아와도 피하지 못할 만큼 그냥 무감각하게 바라볼 만큼 그만큼 이게 지쳐 있었다. 이렇게 이제 5시 반경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공영터미널에서 약 1000명, 금남로에서 2000여 명이 집결해 있었는데 계엄군이 이들을 진압해서 해산했다. 이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제 3시부터 5시 반 사이에 있었던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1시부터 3시경까지는 카톨릭 센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3시부터 5시 반경에 이게 진압하면서 서로 충돌이 있었습니다. 2시간 반가량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5시 반경에 공영터미널에 1000명, 금남로에 2000여 명 정도를 계엄군이 진압해서 해산을 시켰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만원 씨가 수사 기록을 이제 종합해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대에 대해서 광주 메일의 정사 518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저녁 무렵, 그러면은 아까 그 5시 반 사건이 끝났을 때죠. 1000여 명 정도를 해산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녁 무렵에는 시외버스 공영터미널과 무등경기장하고 공영터미널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 스탠드 아래쪽에서 각각 10여 구의 시체가 쌓여있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한다. 한결같이 몽둥이에 맞거나 자상을 입은 처참한 모습으로 공수부대의 실상을 직접 목격한 시민들은
마침내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한다. 전날과 달리 19일에는 일반 시민들의 항의 시위에 가세하게 되고 그만큼 피해도 많아진다. 이 내용을 고스란히 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학살이죠. 또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이날 관광호텔 앞, 카톨릭센터 앞, 여기는 이제 금남로입니다. 공용터미널 주변, 광주공원, 조선대 앞길 등 공수부대원들의 살상이 이루어졌던 곳은 곧 시민들의 항거 현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곳에서 각각의 곳에서 마구마구 살상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는 결국 피를 부르는 법, 5.18이 서서히 민중항쟁으로 치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사 5.18은요,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말하자면 5월 18일 날 있었던 일과 이제 5월 19일에는 이런 무차별 살상이 있었고 5월 20일에는 그래서 차량들이 이제는 대거 들고 일어났고 5월 21일에는 무기 탈출을 했다.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차량 운전기사들의 폭행과 사망, 또 공수부대원들이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운전기사들을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몇 명이 죽었다는 풍문이 나돌면서 다음 날인 20일 차량 시위에 기폭제가 마련된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운전기사들에 대한 살인적인 반응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이 5.18 재평가를 위한 귀중한 단서로 제공된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여 구의 시체 목격자입니다. 5월 19일 수많은 학생들이 발가벗기어 있었다. 그들은 두 손이 등 뒤로 묶여 있었으며 길바닥 위에 꿇어앉혀 있었다. 그때 공수부대원들은 외치기 시작했다. 전라도 놈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곧 이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엄청난 부상을 입었다. 또 200여 구의 시체를 보았다. 목격자들의 증언과 거기에서 파생된 유언비어들이 시내 전역으로 꼬리를 물고 번져나갔다. 그러나 나는 내 두 눈으로 200여 명의 사상자들을 헤아릴 수 있었다. 이런 글들이 이 정사 5.18에 고스란히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언제 발생했냐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이제 공수부대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수사기록에 의해서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수부대원들은요, 개별 행동하지 않아요. 지대장과 함께 움직입니다. 대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대장들하고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또 정혜직 교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정혜직 씨도 결국 운동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진술은요, 전부 재검토를 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80년 5월 광주에서 초등학교 교사 정혜직은 그만 M1 칼빈총을 들어버린 것이다. 5월 19일 날 나는 보았어요. 공용터미널에서 M16 자동 소총에 대검을 꽂은 일단의 공수부대원들이 죽여버려 소리치며 몰려와 한순간에 시민 학생들을 쑥밭처럼 짓뭉개 버리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공용터미널이죠. 아까 그 공용터미널 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거기에서 나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뒷덜미라도 붙잡혔으면 말입니다. 공수부대원 앞에서 푹푹 꼬꾸라지던 광주 시민들, 그들 공수들은 완전히 총검술 자세를 유지한 채 공용터미널 일대를 파죽지세로 밀어붙이더군요. 정혜직은 울먹이며 울먹이기까지 합니다. 당시에 대한 생각으로 치가 떨리는지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윽고 하던 말을 계속 해준다. 이러한 것이 고스란히 지금 정사 5.18에 실려 있습니다. 이걸 고스란히 이제 사람들은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5.18 특별법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면은 그 시위대를 해산을 했고요. 그리고 5월 19일 날 사망자는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누가 그렇게 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대동고 교사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대동교는 또 운동권 교사들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이때 109개 선생이 부르짖는다. 선생님들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아니 밥 먹고 살려고 하는데 손님 싣고 가는 죄 없는 운전기사까지 총을 쏘아 죽일 수 있어?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광영 씨 아시죠? 증심사 중입니다. 공용터미널 목격담입니다.
아까 공용터미널 있었죠. 오후 3시께 공용터미널 후문을 지나다 소변을 조기 위해 화장실에 갔다. 평소 붐비던 화장실은 싸늘한 분위기였다.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 시멘트 바닥에 피가 되어 핏기 없는 시체가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어떻게 해볼 엄두도 못 내고 도망쳐 나와 시민들에게 떠들어대기만 했다. 또 있다. 공용터미널 지하도 속으로 쫓긴 시민들을 상대로 공수부대원들이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잔인한 살생을 감행했다. 적어도 수십 명이 사망했을 것이다. 시외버스에서 버스가 들어오는 입구 안쪽에 7, 8구의 시체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하나같이 처참한 모습이었다. 공용터미널 로터리 부근에서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택시기사가 부상자를 내놓으라는 공수부대원의 말을 듣지 않다가 차에서 끌어내려져 대검으로 배를 찔려 숨졌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 3명이 숨졌다. 이것은 다음날 차량 시위의 기폭제가 됐다. 이런 일들이 언제 발생했냐는 것이죠. 이게 다 5월 19일에 있었던 얘기로 광주 메일의 정사 5.18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화염 방사기까지 사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시위대에 대한 위협용으로 등장한 화염 방사기는 그 뒤 21일 전남대 앞과 시청 앞에서 실제 진압용으로 사용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3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이 내용을 광주 메일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문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책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 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매대에는 없는 것 같고요. 중고 서적을 이렇게 검색해보면 이 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로 간주되어서 이제 5.18 특별법 제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광영 씨의 공용터미널 목격담 보면은요, 오후 3시경에 이걸 봤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오후 3시께 공용터미널 후문을 지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후 3시경입니다. 오후 3시경에 공수부대원들은 식사하고 와서 카톨릭 센터에 집중해 있는 때입니다. 이때는 진압 명령이 떨어진 때도 아닙니다. 3시 40분경에 진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광영 씨는 지금 오후 3시경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용터미널에서. 공용터미널은 공수부대가 가지 않은 곳이에요. 그것은 5시 반경에 그곳 시위대들을 진압했습니다. 이렇게 공수부대원들이 몇 시에 어디에 어떻게 있었는지를 보면은 이게 다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3시경에 공용터미널에서 공수부대원들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부 카톨릭 센터 앞에 있었고, 그리고 1시경에는 전부 식사하러 갔었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위대의 야간 난동입니다. 이 야간만 되면은 이 시위대가 아주 무차별적으로 이제는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오후 7시부터 9시 시위대의 난동과 몸매 맞는 공수대원들. 이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오후 7시 꽃갱이와 삽과 몽둥이로 무장한 시위대가 등장합니다. 이 야간만 되면은요, 이제는 아주 선수들이 나옵니다. 100명 단위로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통금 9시가 넘도록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시 45분 대부분의 파출소를 파괴하고 방화를 했다. 중흥동 광주 터미널 부근 경남 번호판을 단 화물차 한 대에 불을 붙여 공수부대를 향해서 돌진을 시키고, 북구청에 돌을 던지고 누문파출소, 역전파출소, 임동파출소, 양동파출소를 공격해서 방화를 하고, 또 9시경에 역전파출소를 공격하고 KBS 광주 방송국에 난입을 해서 방화를 하고, 역전파출소를 난입을 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이때 KBS 광주 방송국에 난입해서 기물 파괴하고 불을 질렀어요. 자, 그러면 이때 33대대가 광주에게 출동해서 시위대를 해산을 시켰는데, 이때 보면요, 경찰과 함께 북구청 주변에 위치한 빌딩, 여관, 다방, 주택가를 뒤져 방화 용의자 13명을 검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을 지르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쫓아가죠. 그게 바로 이제 여관이나 다방이나 주택가를 이제는 쳐 들어가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방화범을 체포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 참여했던 신동국 중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대장이었습니다. 11공수 62대대 4지역대 6지대 지대장이었는데요. 당시 개인별로 가스총이 배정이 되었고 한두 발 정도의 이제는 그 총탄이 지급이 됐습니다. 가스총이죠. 이때 초저녁에는 그래도 견딜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갈수록 시위대의 무리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골목에서 돌을 던지는 무리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대원들이 맞아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신동국 중위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지대원들이 지대장하고 함께 움직입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가까이 오는 무리들을 향해 시에스탄을 날렸다. 수백 명의 무리가 일시적으로 도망을 가고 그 틈을 타 중대원들은 경주하다시피 달려가서 그놈들을 사령권 밖에까지 내쫓아 버렸다. 이런 일들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밤 10시경 누구 하나 지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밤 12시경 하수도에서 가면을 취하게 됐다. 밤 12시를 넘기니 폭도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소 약해지다가 1시경이 되니 조용해졌다. 충장로 옆 하수도 공사장에서 중대원들은 모두 지쳐서 그 하수도 안에서 눈을 붙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11시경에 시위가 잠잠해져서요. 이제 7공수 33대대는 수경지인 전남대로 복귀를 하고요. 11공수 3개대대와 7공수 여단 35대대는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에 집결해서 철야 경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일 날 피해 상황은요. 이렇게 타박상으로 죽은 사람은 1명이라는 것입니다. 김안부 씨. 그리고 24명의 군인과 경찰이 부상을 입었고 수십 명의 학생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수만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와 5개 대대에 불과한 계엄군이 대체했는데 계엄군은 시위 진압은커녕 자체 방어에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이제 5월 19일 상황을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월 19일 상황을 보면은요. 정사 5.18에 의하면 이때 마치 학살이 일어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는요. 거의 시위대가 전체를 장악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안 해요. 5월 20일에는 낮 동안에는 시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 되자 이제 충돌이 발생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5월 18일하고 5월 19일 사이에 이때만 이제 쌍방 간에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5.18을 흉악한 범죄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5월 19일에 학살이 일어난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해야 됩니다. 이때 11공수는요, 그날 새벽에 와서 오전 9시에 투입이 됐어요. 그 전날에는 7공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성원이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계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들의 모든 행적은 전부 다 동선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전 10시경에요. 계엄군은 경계 명령 상태에 있었습니다. 위력 시위를 하고 있었고요. 이때 시민들이 운집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정사 5.18에서는 피해 보복의 날이고 아침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다. 대검으로 사람의 등을 찔렀다. 이런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이때부터 이제 시위대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7공수는 밀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11공수 62, 63대대가 위력 시위를 하다가 이제는 합류를 해서 간신히 진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식사를 하러 갑니다. 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카톨릭 센터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1시부터 3시까지 이제는 카톨릭 센터 공격이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광주백화점 공사장에서 석유 드럼통 2대를 갈아가 불을 질러버리기 때문에 아주 화염이 하늘까지 치솟고 아주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부대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고 이제는 카톨릭 센터 방어하고 보호하고 하는 이러한 여기에 다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2시 40분경에 진압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3시 40분경부터 진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파는 시위대가 득세하는 상황으로 계엄군이 이제는 몰리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까스로 진압을 해서 5시 반경에 이제는 장갑차 앞세우고 이렇게 나가면서 해서 해산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5시 반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때 무슨 수십 명의 이 시체를 목격했다고 하고 200여 구의 시체를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하고
택시 운전사를 총으로 쐈다고 하고 이런 말들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3시에서 5시 반 사이에 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공영터미널에서 3시경에 수십 구의 시체를 봤다고 이광영 씨가 증언을 했는데 3시에는 공수부대가 거기 있지도 않은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월 19일 야간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야간 상황은 신노국 중의 증언에 의하면 완전히 쫓기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부대원들은 지대 단위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만원 씨가 수사 기록을 정리했는데 지만원 씨의 기록에 의하면 5월 18일하고 19일에 각각 1명씩의 시민 사망자가 타박상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했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사 5.18에서는 40명 또는 200여 명의 사망자가 그때 발생을 했고 이것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말까지 하니까 이제는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95년도 검찰이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165명의 사상자 집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이제 정사 5.18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타박상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18명인데요. 이때 18, 19일 날에 죽은 사람은 2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40명이 나오고 200명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정사 5.18에 있는 학살 내용과 1995년도 검찰 발표 내용과 상이점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조사는 이제는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에 나가 감사 청구를 하든지 어떤 기관에 이걸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8 특별법상에 반인도적 범죄라는 문구는 삭제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원을 내고 조사를 의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